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먼저 문제풀이 빨리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에 조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독서실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조례상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답을 1번으로 해주십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나 안마원, 변전소, 그리고 바다면적합 30제곱미터 미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제1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 2종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건축 곤란하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공동구에 관한 설명 오르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공동구 설치되게 되면 지하 매설물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원상 회복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때 공동구 설치 대상이지 150만 아닙니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열수송관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가스관과 하수도관입니다. 그리고 4번에 공동관리자는 특광시군이 공동구 관리자이고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정밀 안전 진단이 아니라 안전 점검이죠. 여기 정밀 안전단은 안전 점검과 비교하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인 조치로서 안전 점검 결과 결함 발견되었을 때 실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공동구 설치 위치는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만약 공동구가 외부에 유출되게 되면 줄손 세력들이 이 공동구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가스, 전기, 수도가 고장나 버리게 되면 도시 기능은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공시 대상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점용 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시하거나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공동구만큼은 점용 예정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수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에 있어서는 분할하여 사업하는 것은 가능한데 결합이란 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결합 분할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뭐만? 분할 방식으로만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의제란 말 보게 되면 2년 내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은 패턴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 도시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이 빠진 상태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맞습니다. 그런데 기반설에 구체적 명칭이 나오게 되면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공익성이 강하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돈벌이로 활용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 주실 패턴으로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이 말 나오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 표현이 맞지만 지금처럼 기반시설 중에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익혀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2번입니다. 시료와 관련돼서는 20년 되는 날 효력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입니다. 용도 지역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관한 제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얘를 가로해 놓으시면 얘가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에는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 존재하는데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건축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건설의 용도, 종류, 규모에 관한 제한을 도시군 계획설에 적용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도시군 계획설에 적용한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간혹 우리가 국립대를 방문하시게 되면 국립대 대지 면적이 100만 평이라 하는데 세워져 있는 건물의 규모는 좀 왜소합니다. 그것은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국립대학은 보통 녹관농자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국립대학 규모가 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3과 관련되어서는 꼭 한번 살펴보실 중요한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군 계획설에 인접할이라는 말 추천하시면 일시 사용 가능하죠. 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제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행정청이 시행하건 비행정청이 시행하건 관계없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죄다 행정심판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패턴 하나 중에 하나 기억하실 것이 공법의 부정문은 아니하다입니다. 지금처럼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열의 9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지목대인 토지가 매수 청구 대상이 되게 됩니다. 2번 잠깐 해보시게 되면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 실시계획 인가 행해진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바로 한두 달 뒤에 수용당하기 때문에 매수 청구인 수용 청구를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처리 절차가 최대 2년 6개월 걸리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돈 받는 게 낫지 2년 6개월 뒤에 돈 받는 것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꼭 파악해 놓습니다. 올해도 매수 청구는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란 말 동그래 놓습니다. 여기 통지하게 되면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여부 통지하고 또 한 사람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에게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수 여부를 통지한다고 표현하면 틀립니다.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매수 청구받은 지방공사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발행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가 공법상 볼 수 있는 채권 제도를 4가지를 들게 됩니다. 바로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과 도시개발법에 등장하게 되는 도시개발 채권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법을 공부하다 보면 주택상환 사채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4개 채권 중에 도시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발행하는 채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건 개발법에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 채권 모두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특광시군이 발행하게 되면 얘는 국채가 아니라 지방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9회 때는 개발 채권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개발법에서는 토지 상환 채권이 시험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구분해 나가실 때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이건 도시, 개발 채권이건 공통된 단어인 도시란 말 쓰게 되면 누가 발행한다? 특광시군이 발행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하고, 주택 상환 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말하게 되는데 둘 다 현물 상환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 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할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만 보상할 대금 일부를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으로 대신한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사실 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받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재산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과 관련되어 기억하실 것은 상환 받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 형태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에 있어서도 상환이라 말 쓰기 때문에 얘도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 형태인데, 현재 채권 발행과 관련되어서는 기명 또는 무기명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을 때 상환이라는 말 쓸 때는 항상 공통된 내용이 무엇이다? 기명증권 방식으로 발행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여기 주택 상환 사채는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주택공사나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 사업자가 주택 상환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채권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도시란 말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행자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방자탄제인 특광시군이 발행한다라는 것, 그 정도를 한번 파악해 놓으시고, 상환 채권, 상환 사채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사후 현물 보상 대상이라는 것 구분만 제대로 해놓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내용을 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이쪽 파트를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중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매수 청구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챙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토지 소유자 원한다고 하면 매수 대금 전액을 채권 발행 가능한데 비업무용 토지나 부재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며, 이렇게 채권 받은 분이 앞으로 칠순잔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상환기간은 10년 범위 내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 놔야 됩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해당 용도 지역 추천습니다. 매수 청구가 거절당하게 되면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지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된 건물을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도로가 상업지역을 관통했고 그 상업지역에 지목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는데 그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다면 해당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랄지라도 위락설의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뭐만?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에 대해서만 건축하는 것이지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다고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건축하는 것 아니죠. 5번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해놔야 됩니다. 만약 모른다고 하면 열심히 자주 뒤져 보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정택 10년이란 말을 우리가 기억나신다면 도시개발구역에 시행하는 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0년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죠. 만약 이 경우라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에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하나 봐놓습니다. 만약 시가화 조정구역이 해제되었는데 그 해제된 장소가 만약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 지정 대상 아닙니다. 녹지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공원이나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되고 그것이 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버린다면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 못 됩니다. 특히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고 변호사 이야기 드렸습니다. 용산에 공원 용지를 한 10년 전에 40억 정도에 취득하셨는데 지금 평가 가액이 420억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7월 달에 공원 구역이 해제되고 실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바뀌게 되면 아마 용산은 상업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 가액이 한 1000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공원과 관련된 일몰제가 적용되고 전국의 공원이 대폭 해제되었을 때 특별히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잡아내셔야 되고 그 변호사 때문에 고성덕이라는 분 아시죠? 예, 그분 때문에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공원 해제와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번과 관련되어서는 4번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까? 네, 없다. 예, 지금 틀린. 그리고 1번 잠깐 봐주십시오. 1번 잠깐 보십시오. 치과의회를 불허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6번 제가 문제를 많이 잘못 만들었는데 하여튼 틀린 거는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일단은 목욕장이 아니라 그냥 치과의원으로 좀 바꿔주시면 죄송합니다. 치과의원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치과의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1종 목욕장은 1종이다, 2종이다. 목욕장은 1종입니다. 그냥 제가 좀 잘 만들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6번, 1번과 관련되어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는 5개 필수사항이 있죠.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특별히 건축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함에 있어서 치과의원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아무리 일반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치과의원에 해당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면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가하게 된다면 해당 건축물은 건축한다 못한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2번 취락지구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도 지구 기억나십니까? 용도 지구 기억나십니까? 용도 지구는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어디만? 개발진흥지구만.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는 죄다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 기억나시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과 관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녹지지역의 취락지구라고 하면 걔는 도시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에 해당되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이해되시겠습니까? 현재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취락 정비하는 곳이 집단취락지구이고, 녹관농자의 취락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자연취락지구인데, 녹지지역에 속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했다면 걔는 어디입니까? 도시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맞는 지문으로 파악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의 배치 형태. 그래서 배형 색건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러한 네 가지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포함할 수 있다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6번은 답을 일단 4번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이어야 한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 후 2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돼야 된다. 3년이라는 것 기억나신다면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4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시적 외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 하나 해주실 게 있습니다.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고 모의고사에만 출제될 겁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에도 지정될 수 있고, 그 도시지역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100%, 120%, 150%, 200%의 완화가 가능한데, 100은 주차장, 120은 높이, 150은 건폐율, 200은 용적률. 반면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주차장과 높이에 관한 규제는 완화되지 않고 건폐율 150과 용적률 200%만 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완화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에 국한하는데, 만약 주차장 100% 완화한다, 높이 120% 완화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는 그 대상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확인하시고 구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지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범위 내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금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고, 그 개발진흥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게 되면 얼마? 이때만큼은 용적률을 120% 완화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만약 개발진흥지구란 말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200%까지 완화시킬 수 있지만,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고 하면 그때는 120.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5번 개발진흥지구라는 말 보시고 얘가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구분하신 이후에 120 나와야 맞다. 만약 비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 적용되면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얼마? 200. 그거 잡아내시는 게 아주 난이도 높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을 2번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요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최대 4가지를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라면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재해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라면 허가 대상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세 번째,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기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라는 것 잡아내셔야 되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그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녹간농에 농림 업종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 만들게 되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과 관련되어서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절토, 성토는 허가 대상이지만 절토, 성토를 제외한 정지, 포장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시는 게 국가지방자치단체 하는 토지 분할, 국가지방자치단체 하는 개발 행위라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도 최근 몇 년 동안 시험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쯤이면 나올만 할 겁니다. 9번입니다.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우리 공법에는 경미한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미한 변경의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약속하시길 축소, 단축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그것은 경미한 변경으로서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린 확대, 연장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것은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개발이 허가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 확대란 말 보게 되면 뒤에 축소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을 잠깐 보십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계획의 심의 통해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번 옳은 지문이죠. 대신 자연녹지 지역 보게 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자개생, 유보 용도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녹간 농장 중에 유보 용도를 제외한 생산 녹지 지역, 그냥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등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때는 강화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개생이란 말 나오게 되면 심의 거쳐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하다. 이 말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개생일 때만 강화 또는 완화란 말 나오고 엉뚱한 거 나오면 강화란 말만 나와줘야 됩니다. 반면에 주상공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 잡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돌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게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기반 설치 계획의 내용이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반 시설만. 반면에 지구 단위 계획은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부피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필수사항 5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기반설 하나만 담고 있는 기반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답을 3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기반설 부담구역의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일 것? 최소 10만 이상일 것. 보통 공포부에서는 30만 제곱미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기반설 부담구역만큼은 특이하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1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우선 1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관계로서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겁니다. 2번입니다. 대학은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한다? 학교 중에 대학교는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다.
대학은 제외시킨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납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공법상 돈을 내게 되면 현금 납부하고 현금 납부가 곤란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받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현금 아니면 보증서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여기만 유독 세법처럼 현금 아니면 물납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세금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여기 빼고는 다 뭡니까? 보증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3번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기간 연장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없죠. 기간 연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생략한다.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1년 내 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1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답을 3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 가능하다. 연장하면 1회 2년. 국토계획법의 개발행 허가 제한의 연장만 1회 2년이고 다른 파트에서는 1회 1년 연장하는 겁니다. 2년 연장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만 유일하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제한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관할은 맞지만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최초 지정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지만 연장 시에는 심의 생략한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없어진 동그라미 놓습니다. 제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효력 잃는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했던 사유가 없어졌다고 하면 그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거든요. 그 과잉 규제인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사유가 없어졌다면 즉시 해제해야 되는 것이지 기간 2년, 3년 정했다고 그 기간 동안 계속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제한기간 연장하는 경우 1회 하나여 3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3년이 아니라 2년. 그리고 5번입니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다. 청산리, 녹개수의 경우는 연장 못하죠. 청산리, 녹개수의 경우는 연장 못한다라는 기억하시고 5와 관련된 경우는 최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3년. 기지개란 말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분이라도 아니 55분까지 하십니다. 저는 10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10분이 넘어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46페이지부터 하실 차례이시죠. 46페이지부터 하실 차례이시죠. 근데 오늘 걸 만약 6개 이상 맞으셨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나중에 한 12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거는 약간 좀 까다롭지만 해볼만 하셨을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10문제 정도 맞추시게 되면 그때는 공법 점수는 무조건 60 넘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계속 자주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나올 만한 주요 내용들 계속 점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46페이지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찾으셨죠? 우선 3번 기반설 연동제라는 말을 오늘 46페이지부터 하실 차례이시죠? 서로 페이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46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말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광시구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주상공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행위로 기반설의 처리 등의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번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된다. 옆에다가 주민 의견 청취 없음. 주민 적어놓으시고 X라고만 기재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그 효과와 관련되어 특광시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대통령 영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를 말한다.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도 50%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행위라 하고 이 개발행위가 늘어나게 된다면 해당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인구는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새로운 기반설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 기반설을 새로 설치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기반설 부담구역이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그때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남양주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동네마다 인구 증가율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표기해 놓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계속 이주해 오는 곳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등은 부족하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진짜 뭐 별로 할 게 없다고 하면 빌라 만들어서 새로 이주하는 분에게 집을 판매하는 것, 분양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그것도 참 짭짤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과 관련되어 그런 사안들을 한번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설치 곤란한 곳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하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공을 제외한 녹간 농자의 경우는 아무리 건물 많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대부분 빈 땅이 많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거나 공원 만들거나 주차장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 없거든요. 그래서 녹간 농자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때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우리가 개발행 허가파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파트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딱 세 사람이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입니다. 누가? 허가권자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위임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을 50% 강화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대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건폐율 강화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대신 수치가 나왔을 때는 앞에 뭐만? 용적률만.
대신 건폐율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죠. 또는이란 말 쓰게 되면 둘 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강화시킨다 할지라도 충분히 옳은 질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50%를 말 보게 되면 앞에 뭐 보죠? 용적률이란 말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여기 주상공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인데 그게 만약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50% 강화합니다. 50% 바뀌는 것입니까? 250이 되어버립니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였는데 얘를 50% 강화하게 되면 50%가 되는 것이 아니라 250. 그래서 예전에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다고 하면 이젠 최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토지의 가치가 많이 하락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면 주민 반응은 찬성, 반대, 양분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이겠습니까? 하나, 다 반대해버립니다. 만약 그렇게 반대할 상황이라고 하면 따로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여기입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중첩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게 되면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 최대 50% 강화한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다. 그리고 쉬었다가 기반설 부담구역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피곤해 보이시는